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연끌과 비트로 얼룩진 한국의 청년 빚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 넘는 세대, 10년 만에 학자금 체납률 최고치를 찍은 세대, 2021년 기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가구주가 21.75%에 달하는 세대, 최근 10년 사이 연소득 3배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2.6배 증가한 세대, 전체 다중 채무자의 30%를 차지하는 세대.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청년 세대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현재 빚에 늪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수준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층의 부채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부채 보유액 증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연령층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20대의 부채 보유액은 2018년 2,591만 원에서 2022년 5,014만원으로 증가했죠. 93.5%에 달하는 증가율입니다. 30대 부채는 같은 기간 8,088만원에서 1억 1,307만원으로 39.8% 증가했죠. 물론 청년층만 빚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령층 역시 부채가 증가하긴 했으나 2030 청년층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021년 기준 8,455만원입니다. 통계들이 현재와 1년 2년의 차이가 있는데 2024년 현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더 오른 상황에서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청년 세대면 전세나 보증금 때문에 잡힌 빚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통계는 임대 보증금은 뺀 금융 부채만 잡은 겁니다. 빚이 아예 없는 청년을 빼고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만 계산한다면 1인당 1억 1,51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빚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 소득 수준이 올라가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소득 수준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10년 전 5천만 원의 가치와 현재 1억의 가치가 같을 때 빚이 2배 늘어났다며 경제 상황이나 기타 요건들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무조건 나쁜 결과라고 하기는 힘들죠. 문제는 빚이 늘어난 만큼 소득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대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18년 4,567만 원이던 전체 가구 소득은 2021년 5,022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청년의 경우 같은 기간 3,363만 원에서 3,114만 원으로 7.4% 감소했죠. 또한 청년 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청년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MZ세대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대 근로소득의 1.4배로 집계됐습니다. 1.4배의 소득 증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총 부채의 경우 지금의 청년층은 과거의 청년층보다 4.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한마디로 지금 청년층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말이죠. 청년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에서 잘 나타납니다. 앞서 말했듯 2021년 기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300%가 넘는 청년 가구주가 21.75%에 달하는데 이는 청년 가구주 5명 중 1명은 연봉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용 불량에 빠진 2030 청년층이 2023년 상반기 기준 23만 명을 넘어선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채와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는 2022년 말 문을 열었는데 2달 만에 700명이 상담을 받으러 왔고 이 중 절반은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나마 몇 년 전에는 금리가 낮아서 버텼어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는 더 버티기 힘들죠. 흥미로운 점은 관련 뉴스의 댓글을 보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아닌 인생은 실전이다,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어린 것들이 일확천금에 눈멀어서 벌어진 결과다, 절대 부채 탕감, 파산, 회생시켜주지 마라, 니들 손해를 왜 사회가 책임져야 하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의 2030 청년들은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주거 관련 대출입니다. 청년 부채의 69%가 주거 관련 부채에 해당하거든요. 실제로 2012년과 비교해 2.9배나 늘어난 상황이죠. 사실 매일 집값이 오르다 보니 주거용 부채가 오르는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청년층은 40에서 50대에 비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 수요가 유독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청년층의 부채가 부득이하게 높아진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청년들을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거주 목적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지만 청년의 빚이 급상승한 원인에는 유독 20대 가구의 급격한 부채 증가 요인에는 갭 투자가 있거든요. 정말 청년 빚의 원인이 전세나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었다면 빚을 갚지 못해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급증하지 않았겠죠. 즉 실거주가 아닌 연끌 갭 투자를 위한 빚을 내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1년차였던 2020년 한국 청년들 사이에 광적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연끌과 빚을 내 투자한다는 의미의 B2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서점에서는 투자 재테크와 관련된 책이 인기를 끌었고 유튜브에서는 온갖 사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회사부터 리딩방 자기도 돈을 못 버는데 강의를 판다던가 사기까지 쳤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한국은 재테크와 투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안 좋은 책들만 나온 것도 아니고 사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들은 인기를 끌지 못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이 시기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투자와 재테크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었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끈 투자 종목이 집이었습니다. 이유는 뭐 하루하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거나 혹은 지금 집을 사서 차익을 얻어 팔겠다는 생각이었죠. 부동산 불패라는 생각도 한몫했고요. 이런 와중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청년층의 신규 청약시장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저금리 속에 집값은 계속 상승하자 많은 청년들은 갭 투자에 뛰어들게 됩니다. 투자를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죠. 주변에서 순식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며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건가 하는 박탈감은 소식이 빠른 청년들이 연끌 B2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코로나 시기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구매하였죠. 사실 자본이 충분하다거나 소득이 꾸준히 꽤 있다면 이자를 낼 수준이 된다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대부분은 계속 이야기했듯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상태에다가 소득도 낮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죠. 만약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대출 이자율도 낮게 유지된다면 대출을 이용한 연끌 B2 갭 투자는 꽤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마냥 오를 수도 금리가 마냥 낮을 수도 없는 법이죠. 집값이 하락하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청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부채 다음으로 청년 부채에 많은 기여를 한 요인은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 투자이죠. 한쪽 청년들이 주택 투자에 뛰어들었다면 다른 한쪽 청년들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올인했죠. 실제로 2018년 기준 전체 주식 소유자 가운데 2030 세대는 28% 정도였는데 연끌과 B2 열풍이 불어닥친 후인 2021년에는 41%로 3년 사이 13%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바로 2030 세대이죠. 돈을 안 굴리면 손해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라는 기조가 퍼지면서 금융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주요 증권사의 2030 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인 2021년 6월에는 3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죠. B2를 한 사람들은 증권사에서만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도 많죠. 2018년에서 2020년 초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2021년 6월 주가가 꼭지점을 찍기 전에 빠져나간 투자자는 수익을 얻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 투자자들은 제때 돈을 빼내지 못해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경우에는 적어도 남는 건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집은 남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은 아니죠. 손해는 손해일 뿐이지 남는 게 없습니다. 저도 약 10년 전부터 주식을 해왔지만 이게 수익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분위기였기에 한국의 주식붐이 일어난 것을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신기하면서도 우려스러웠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드래곤볼 작가가 죽었다고 손오공의 주가가 오르는 곳이니까요. 참고로 손오공은 기업 이름인데 드래곤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손오공이죠. 저번에는 윤석열 테마주로 크라운의 대표가 윤씨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치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본관이 달랐지만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무리하게 비즈니스에서 투자했으나 실패한 청년들은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납니다. 수입은 없거나 한정적인 반면 빚은 산더미인데 금리는 높아져만 가다 보니 이자를 낼 돈도 부족하여 또 대출을 받게 되죠. 한 금융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최악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순환을 반복하다 견디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 비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회생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2030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죠. 이렇게 청년 부채의 심각성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청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보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니들이 직접 한 건데 왜 나라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하냐 이죠. 사실 대출에서 비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집을, 주식을, 코인을 한 청년을 재기하도록 나라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 곱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투자와 재테크는 자신이 리스크와 리턴을 생각하고 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지 않아 파산자로 본다면 그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청년층 부채의 증가는 청년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일 것이고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죠. 무엇보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윗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의 대부분이 빚에 허덕인다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년층 부채에 따른 소비 수준 양극화는 삶의 질 양극화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열악한 경제적 여건은 비용과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창 일을 할 나이대인 청년층이 빚에 쫓겨 제대로 된 공부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뛰어든다면 지금 한국의 사회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 세대가 변할 때쯤 골마 터지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겁니다. 해결해주자니 니들 손해를 왜 사회가 책임지냐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놔두자니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영끌과 비투를 얼룩진 빚쟁이가 된 한국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